자, 다음으로 제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강의는 실력 다지기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로스만의 인간 중심 상담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인간 중심 상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지시적인 상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스만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 5가지인데요.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자, 칼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쭉 있죠.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해서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사람을 칼 로저스는 충분히 또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5가지 왼쪽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의 개방성, 실존적인 삶, 유기체에 대한 신뢰, 선택의 자유, 창조성이 됩니다. 자, 밑에 정리 있는 내용까지 보고 제가 간단하게 약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의 개방성입니다. 반대는 이제 방어적인 삶이죠. 충분히 주관적인 경험을 해봐라, 그 말입니다. 충분히 기능한 사람을 되려면 충분히 자기가 주관적인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 조건에 아무런 제재 받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는 이제 경험하지 않는, 즉 방어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실존적인 삶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매사,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직성이나 경험에 대한 의도적인 구조가 없는 삶, 즉 매사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실존주의 삶은 현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즉 이전에 부모로부터 습득한 방식대로 산다면 이거는 실존적인 삶이 아닐 겁니다. 유기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자기 신뢰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행동에 도달하는 믿을 만한 수단이 자신의 유기체임을 믿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당연히 불신이 되겠죠. 자기 불신입니다. 자, 선택의 자유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를 즐기며 그것은 일시적인 생각이나 환경, 과거의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해서 자기결정이라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조작되는 느낌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작되는 느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 어떤 창의적인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이 창조성의 반대라고 하죠. 일상적이고 틀에 박히지 않고 좀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타인들로부터 인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인 자세와 삶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반대는 일상적으로 틀에 박힌 것입니다. 자, 정리를 보면 로저스가 제시한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경험에 개방적이다. 두 번째,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실존적인 삶, 매 순간에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충분히 기능한 사람은 제약 또는 억제 없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억압이 없다, 그 말이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로저스의 충분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실존적인 삶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 개방성입니다. 경험 개방성은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의 자유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기체에 대한 신뢰인데, 이것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신뢰하는 자기 신뢰를 말합니다. 마지막은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 창의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과거 부모로부터 습득된 방식으로 삶,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죠. 방어적인 삶,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심화학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은, 내담자 중심 상담은 바로 비지시적 상담이라 했습니다. 규칙을 보면요, 상담자는 내담자와 논쟁, 토론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는 조언이나 훈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종류의 권위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용적인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그러나 지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을 지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이면서 인내심을 갖되, 자,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음의 경우에만 질문 혹은 발언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에게 발언을 시키고자 할 때 질문할 필요가 있죠. 상담자의 관계에서 느끼는 내담자의 걱정을 풀어줄 때,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담자를 칭찬하고자 할 때, 무시되어 있는 어떤 화제가 있다, 이걸 다시 소생시키고 싶을 때, 막연한 가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질문이나 상담자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비지시적 상담의 규칙,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이 상담 이론은 비지시적인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이나 기술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저스의 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네, 관계 형성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상담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바로 상담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자의 기법 기술이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수용적 존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실성을 보여줄 때 이럴 때 이 내담자의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업상담 기출 한번 볼까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하는 상담의 결과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내담자 중심 상담 또는 인간 중심 상담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는 더욱 통합되고 경험에 개방적이며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충분히 기능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담자는 더욱 현실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지각합니다. 내담자는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심리적인 적응은 향상되어 갑니다. 내담자의 자기와 경험이 일치되기 때문에 위협에 상처받을 확률이 감소됩니다. 예전에는 자기 개념과 경험이 불일치됐었는데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 또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게 해서 거기 나온 대로 위협에 상처받을 확률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이, 즉 현실적이며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결과로 내담자는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를 더욱더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가 일치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내담자가 보다 더 현실적이 되고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해지면서 바로 이상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 심리적인 적응이 향상되어 가고 자기와 경험이 일치되어 가는 결과로 내담자의 현실의 자기는 이상적인 자기와 더욱더 일치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의 자기와 이상의 자기가 일치되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4번과 7번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어 가고 7번에 있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가 일치되어 가는 이러한 결과로 모든 긴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내담자는 평가의 소재와 선택의 소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즉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선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담자는 더욱더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 지향적인 것임을 느끼며 내담자의 가치는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가치를 내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내적 가치, 내담자의 자신의 내적 가치, 이러한 내적 가치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치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결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1번과 2번이 뭐였죠? 통합되고 경험에 개방적이 되고 덜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는 타인을 더욱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지각하게 됩니다. 타인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왜곡할 필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내담자는 타인들을 수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타인을 수용하면 또 자기 수용도 가능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담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 수용이나 소속감의 증가에 따라서 자기 것으로 느끼는 행동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 행동이 아니라고 느끼는 횟수가 감소돼서 행동은 더욱더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지각하게 됩니다. 이 통제 가능은 자신이 자기의 어떤 통제, 자기 조절, 자기 통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들은 내담자의 행동이 더욱더 사유화되고 성숙되었다고 느낍니다. 1번, 2번, 3번 위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은 더욱더 창조적이 됩니다. 독특하게 적응하게 되며 더욱 충실하게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내담자 중심 상담, 로저스의 어떤 학파들이 쭉 강조했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되는 상담의 결과들인데요. 이 결과들을 쭉 보면 여기 있는 대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조건을 충족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가 있었는데 그게 일치가 된다. 그리고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이것이 일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수용이 되면서 타인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삶이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력 따지기 또 보면 철학적 가정이 있습니다. 이 로저스는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인본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인간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개인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라고 봅니다. 이 개인 대신에 인간을 써도 됩니다. 개인은 자기 확충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이라고 하죠, 보통. 개인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개인들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주관적인 생활이죠. 주관적인 경험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즉, 자기 선택권을, 자기 결정권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선택할 권리도 지니고 있으며 내담자를 가장 잘 돕는 방법은 자기 지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인간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개인은 결정하고 계획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활용되는 내적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굴곡된 지각이나 갈등 그리고 문제와 같은 심리적 장애는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수용하고 심리적 장애를 제거하려는 자기 통찰을 통해서 전인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자기 수용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기 통찰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과 자기 통찰을 통해서 전인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상담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참고가 있는데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의 세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자아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타인이 본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세 가지 자아 간의 불일치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세 가지 자아는 동그라미 1, 현실적 자아, 동그라미 2, 타인이 본 자아, 동그라미 3, 이상적 자아가 됩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의 특징이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됩니다. 자아와 현실 간의 불일치가 이루어지거나 자아에 대한 지각이 이상적 자아와 일치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이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일치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 실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세 가지 자아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자아가 건강하고 일치됐을 때 바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죠. 세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아는 칼 로저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거니까 이 세 가지 자아에서 첫 번째가 현실 자아,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 그 다음에 타인이 본 자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일치되었을 때 심리적인 건강, 심리적인 적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자아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그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게 보면 상담 절차 로저스의 12단계가 있습니다. 상담 12단계. 자, 거기에다가 이제 참고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로저스의 상담에 대해서 큰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규칙에 충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보면서 로저스의 상담과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상담 단계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담자는 도움을 받고자 오게 되죠.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온다는 것은 이미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제1보를 내디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러한 자의가 스스로 하고자 했으니까 자의가 심리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스스로 상담을 받겠다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상담이라는 상황을 정의합니다. 자, 상담은 내담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지만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상담 시간을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도 내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담의 상황을 정의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에 대한 정보를 끊어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북돋아 줘야 됩니다. 자,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적개심, 불안, 죄책감 등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그 말입니다. 그로 하여금 상담 시간이야말로 진실로 자기의 시간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태도 중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감은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상담자는 표출되는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고 알아주고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네, 공감이에요.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출하는 적개심, 증오,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내담자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보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즉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표출하는 감정을 인정, 수용, 명료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수용적인 존중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용적 존중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완전히 표현하게 되면 비록 미약하고 잠정적이지만 인성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과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성장의 디딤돌로서 긍정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긍정적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실로 내담자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통찰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과 그리고 자기가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자기 통찰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변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긍정, 부정 모두 자신의 감정 세계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기 이해의 토대가 마련되며 자기 통찰이 자연적으로 솟아나게 됩니다. 이 같은 통찰이 토대가 되어서 내담자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시작. 통찰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길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통찰, 자기 통찰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길입니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길, 거기에 밑줄이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길을 보다 선명하게 내다보도록 도와주어 앞으로 진전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공포, 주저함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의사결정하는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적인 감정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아홉 번째 시작. 내담자는 점차적으로 긍정적, 적극적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행동의 동그라미요. 처음에는 부분적이나마 긍정적 행동을 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비사교적이고 폐쇄적이던 내담자가 나중에는 사교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열 번째 시작. 더욱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 행동을 취하게 되면 점차로 통찰이 확대됩니다. 심화됩니다. 정확한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부분이었죠. 이제 행동적인 부분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행동적인 부분을 취하게 되면 통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심화가 된다는 거죠. 11번째 시작. 더욱 적극적이고 통합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두려움은 점점 적어지며 자기가 시작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유대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 마지막 12단계는 종결이겠죠. 자, 조력의 필요를 덜 느끼게 되고 치료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단계는 상담의 종결 시기에 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내담자는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자, 12단계, 로저스의 상담 단계 12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관계 형성적인 측면에 이제 조금 신경을 많이 썼죠. 감정 표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결,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 기출을 한번 볼까요? 공무원 시험 기출은 이 로저스의 상담 이론에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 즉 이론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가치 조건화가 출제가 됐는데요. 가치 조건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의 성격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가치의 조건화입니다.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라고 말한 것처럼 이 경험을 강조했던 사람이 로저스 아닙니까? 우리 각자는 경험을 통해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약한 존재로서의 아동은 긍정적 자기존중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 자기존중이 뭐죠? 네, 인간은 다른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받고 싶어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가치 조건화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아이가 긍정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가치가 내면화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 조건화는 아동의 행동에 따라 아동을 평가하는 데 비롯됩니다. 아동에게 부과된 가치의 조건은 아동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또는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통해서 실화 경향성을 성취하는 데 방해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과된 가치 조건은 바로 부모가 가치 조건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데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5번입니다. 경험을 통해 실현한 경향성을 성취하는 데 방해하는 것은 아동이 현재의 자기가 현실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자기가 뭐겠어요? 이상적 자기 아닙니까? 이걸 찾고 노력하기보다는 부모가 세운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유기체의 경험과 불일치, 즉 경험과 자기 개념의 불일치, 이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보고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조건적 가치를 경험하고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자아상과 성장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적 가치는 어떠한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적 가치를 경험하고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성장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거나 지배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은 아이들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강하다고 느끼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것의 측면으로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고 이를 수용해서 내면화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에 무가치하다고 지각할 때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억제하며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내적 갈등과 부조화를 일으키고 성장을 향한 자기신화 경향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비록 로저스가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환경의 해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주는 등 촉진적인 환경이 제공된다면 이게 이제 상담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치의 조건화인데요. 이 가치의 조건화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로저스의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가치의 조건화는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쓰는 이제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과 자기 개념, 제가 이제 도식화해서 정리를 할 것인데요. 자기 또는 자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개념과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 자, 이 두 가지가 이건 불일치죠. 불일치가 되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리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있어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즉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념과 경험의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쓰면 아동이 부모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고자 하여 경험에 폐쇄적이 되면, 경험의 개방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경험에 폐쇄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아이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해서 경험에 폐쇄적이 되면 이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자, 심리적인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인 부적응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이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강압적인 것을 한다면 이거는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낼게요.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있었죠. 세 가지 태도로 관계를 촉진한다면, 상담 관계를 촉진할 수만 있다면 내담자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조건 5가지를 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3가지 자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가치 조건화, 가치의 조건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치의 조건화가 경험과 자기 개념의 일치, 경험과 자기 개념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치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일치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불일치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상황이 자기 개념과 경험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 존중의 욕구, 이것도 로저스가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할 수 있는 3가지 태도가 뭐죠?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수용적인 존중 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진솔성, 일치성, 진실성이라고 하죠. 이 3가지 태도가 있었을 때, 발휘해줬을 때 내담자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즉 자기와 경험의 일치가 나타날 수 있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저스의 상담 이론입니다.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비지시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상담의 12단계는 여러분들이 쭉 제가 한번 다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지시적 상담의 어떤 규칙이랄까 철학이랄까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장의 뉘앙스로 로저스의 상담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이 됐든 다른 상담이 됐든 간에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구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